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어제까지 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연휴 뒤 현장 조사를 거쳐 대규모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로 환자 검사가 다른 방식으로 대체되거나 약 처방 주기가 늘어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형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여전히 많고 2차 종합병원을 찾는 발길은 뜸합니다. 비례대표 의석 한석을 줄여 전북 지역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쌍특검 법안은 다시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이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과 김근태계의 기동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내부 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월의 첫날 밤사이 기온이 10도가량 급락하며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고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구호품 트럭에 몰려든 주민들을 향해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해 최소 104명이 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서방 국가들이 언급한 우크라이나 파병론에 대해 핵전쟁 위험을 조장한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중국산 어린이용 점토 일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알려진 사용 금지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들 제품 가운데는 버젓이 KC 인증 마크가 찍혀 있는가 하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도 있었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매서운 꽃샘추위와 함께 봄이 시작됐습니다. 추위는 중순부터 물러나겠지만 미세먼지와 황사가 지난해보다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3월 시작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아래로 곤두박질했습니다. 2월 늦가을보다 더 추운 3월 초반 봄 날씨입니다. 꽃샘 추위는 3월 상순까지 한 차례 정도 더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하권 추위는 주말에 절정을 보인 후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 또 한 번 비가 온 후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4월까지는 추위가 물러나고 예년보다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특히 5월에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겠고 내일은 여름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3월 초반은 다소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으나 중반 이후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기승을 부렸던 봄 가뭄은 없겠습니다. 지난 겨울 눈이 많았고 봄철 강수량도 예년보다 조금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세먼지와 황사가 예년보다 심해 대기질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내 대기 오염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고 황사 발원지가 메말라 대규모 모래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게 어제까지였지만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전공의 수천 명의 의사 면허가 정지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정부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마지막 날.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는 없었습니다. 복귀 시한 하루 전날 사직을 철회한 전공의는 294명. 정부는 복귀 움직임에 무게를 뒀지만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10,000명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하면 큰 의미를 두기 어렵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계속된 복귀 압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진로 유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초법적 명령을 남발하며 이를 무효화하려 했지만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 및 계약에 대한 권리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입장입니다. 최후 통첩 시한이 끝난 만큼
연휴 뒤에는 예고대로 최소 3개월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월 4일 이후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행정 절차법상 이제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되고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전 통지하고 또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상황대로라면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의사 면허가 한꺼번에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미 고발한 의사협회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일요일 총궐기대회에 총동원령을 내린 상황이어서 의정 갈등은 쇠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정부가 복귀 시한 마감을 앞두고 전공의 몇 명과 막판 대화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길어지자 그동안 침묵하던 병원장들도 나서서 복귀를 설득했는데 사태가 바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정한 날, 정부는 급히 대화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참가한 전공의도 적은 데다 상황을 타개할 정도로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가지는 못한 걸로 보입니다. 대화는 꼭 논제를 놓고 그것을 결론을 맺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감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는 오늘의 대화의 소수이지만 진료 차질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침묵하던 병원장들도 공식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장 등은 소속 전공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여러분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됐다며 이제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장도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크다며 돌아와서 마음을 표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득이 전공의들을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처벌을 면제해줄 복귀 시한을 걸었지만 아직 대거 복귀 움직임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이 확고한 만큼 마음을 돌리는 전공의들이 적다는 겁니다. 대화에 화답하겠다고 하다가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같은 날에도 대화하자고 하다가 의료 계약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복귀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부는 국립대 교수를 1,000명 더 늘려 지금의 2배로 만들겠다는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 교수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건데 전공의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불순한 의도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측의 비판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대화마저 별다른 진척이 없어서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할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이처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 단체 역대 회장들이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대 회장 15명은 정부는 필수 의료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없다고 말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도 노동 3권을 보장받고 노조를 설립하고 정부 정책에 의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 노동 정책과 신설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이 암울한 현실을 개선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환자들 검사가 다른 방식으로 대체되거나 약 처방 주기가 늘어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도 대형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여전하지만 2차 종합병원을 찾는 발길은 뜸한 모양새입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빅5 가운데 하나인 신촌 세브란스 병원. 해소될 기미 없는 의료 공백 사태에 환자들의 진료 차질도 차츰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진료 주기가 한참 뒤로 늘어났습니다. 홈은 좀 길게 잡아줬더라고요. 6개월로. 원래 한 3개월에서 4개월치는 받았었는데 6개월치 주시더라고요. 전공의 일손이 사라지자 검사 방식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담당하던 어떤 검사나 초음파 검사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다른 쪽의 검사로 대체해서 뭐 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겠죠. 수도권 대형 병원들은 신규 외래 예약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마비 상태입니다. 발길을 돌린 일부 환자들이 다른 일반 종합병원을 찾기도 하지만 분위기가 사뭇 다른 곳도 있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2차 종합병원에선 병상 290여 개 가운데 60%만 들어찼습니다. 심지어 응급실 병상은 70%가 공석입니다. 혈액 종양 내과 등 20개 진료 과목을 담당하는 전문의들이 있는데도 환자들 발길이 뜸합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빅5 병원만 고집하는 대신 다른 종합병원을 이용한다면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중증도에 따라서 상급종합에서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 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종합병원으로서는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일각에선 의료 공백 사태 속에 고질적인 대형병원 선호 현상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 대상 기준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환자 몰림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갑자기 심근경색이 온 응급 환자가 의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마침 현장에 있던 경찰 순찰차의 도움으로 무사히 다른 응급실을 찾긴 했지만 전공의들이 떠난 뒤에 현장은 하루하루가 위기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남성 한 명. 인근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로 다급히 달려가더니 문을 두드립니다. 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순찰차를 타고 환자와 아들은 근처 건국대병원에 도착했지만 아들은 잠시 뒤 응급실에서 뛰어나와 떠나려는 순찰차를 또 한 번 애타게 부릅니다. 병원 측에서 의사가 부족해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퇴근 시간이라 도로 위는 차들로 꽉 막힌 상태.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다시 한번 두 사람을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6분 만에 무사히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응급실에 보통 가게 되면 저기는 이제 건대병 같은 경우는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전공의분들 하다 보니까 의사분이 안 계셨던 모양이에요. 건국대병원 측은 당시 긴박한 응급치료 중이라 다른 환자를 받기 어려웠다면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인력 문제로 평소보다 적은 환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일주일을 넘기며 의료 현장은 이처럼 하루하루 위기의 연속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112 신고는 6건으로 응급 상황에 도움을 요청한 내용 등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며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업무 현장을 이탈하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자고 촉구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과 관련해선 한 차례 압수수색을 집행해 최초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고 정부의 의협 지도부 고발건에 대해서도 서울경찰청에 곧바로 배당한 뒤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번 휴일 의사단체가 여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불법 행동이 있다면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지난 열흘 동안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가 32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제 하루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19건이 추가돼 지난 열흘 동안 누적 사례는 32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수술 지연이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가 34건, 진료 거절 31건, 입원 지연 1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0만 명 정도가 사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 병원 원무과 앞이 북적입니다. 이번 달 18일 병원이 폐업한다는 소식에 진료기록부 발급 등 업무를 보려는 겁니다. 이 병원은 10만 명 정도가 사는 양산시 웅상 지역에서 응급실이 있는 유일한 곳. 주민들은 급할 때 찾을 병원이 없어져 걱정이 앞섭니다. 응급실이 없어진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하고 병원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되게 슬픈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급할 때 어디를 가야 되나 이제 다 멀리 있는데 그 위급 상황에 대처가 될까 그런 걱정이 진짜 많이 돼요.
병상 266개를 갖춘 이 병원은 한때 하루 외래 환자가 400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병원장이 사망하면서 폐업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동안 병원과 지자체가 인수자 찾기에 나섰지만 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을 닫게 되면서 지자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또 신속 정확한 이송을 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의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20-30분 동안 이제 차로 가야만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저희 홍성 주민분들은 그거에 되게 화가 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응급실에 있는 인근 병원까지는 차로 20분 넘게 걸리는 등 당분간 주민의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 전공의 집단 행동에 이어 지역 종합병원마저 폐업하면서 지역민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습니다. YTN 김명준입니다.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어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 법안은 최종 부결됐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법정 시한을 11개월이나 넘긴 선거구 획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총선을 41일 앞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 상황 때문에 이제야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어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 쟁점이던 전북 지역구는 현행 10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비례대표는 한 석 줄였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경기 부천, 안산 지역구는 한 석씩 줄고 인천 서구와 경기 평택 지역구는 한 석씩 늘면서 전체 정수 300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지세가 강한 전북을 내줄 수 없다는 민주당과 국회의원 총원 확대는 안 된다는 여당이 한 발씩 물러선 결과입니다. 여야는 서울 면적 8배에 달하는 공룡 선거구를 막기 위한 특례구역 지정에도 합의했습니다. 경기 양주시 일부를 동두천 연천 지역구에 포함하는 등 모두 5개 지역구에서 예외적으로 자치구나 시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법안입니다. 각각 171표와 177표의 찬성표가 나왔지만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란 일반 법안보다 까다로운 가결 요건엔 미치지 못했습니다. 선거 전에 또 2월 국회 그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정리를 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습니다. 법안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감출 수 있는 진실은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야의 극적 합의로 선거구 획정안 최장 지각처리란 오명은 피했지만 게임의 규칙을 선수에게 맡기는 지금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인적 쇄신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은 비례대표와 후보 국민추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 공천 파열음이 덜하다는 평가를 받는 국민의힘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조용한 공천은 그만큼 쇄신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제 2차 경선에서 처음으로 지역구 현역 탈락자가 나왔지만 현역 강세란 지적까진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상자 3명 모두 초선 의원인데다 경쟁에서 승리한 후보들의 몇몇 역시 정치 신인으로 보긴 어려워서입니다. 여당 공천관리위는 어제도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이달곤 의원의 지역구에 원외 인사를 발탁하는 수준의 전략공천 결과만 발표했습니다. 인천 계양구 갑 최원식 변호사, 그다음에 경남 한 곳 창원시 진해구 이종욱 전 조달청장, 이렇게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지도부는 수습에 나섰습니다.
여성과 청년 등 낮은 정치 신인 비율을 당의 비례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 공천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쇄신입니까? 저희는 룰을 지키고 관문을 낮추고 그리고 그런 그 부족한 부분을 비례 같은 데서 보완할 겁니다. 공관위가 당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이 총선 후보를 추천하는 이른바 국민추천제를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국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그 방식은 우선 추천이 될 수도 있고 경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회의를 하고 어느 정도 초안이 잡혀가고 있으니까. 유권자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분위기를 전환하겠다는 보관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추천제 대상 지역구론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을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휴 이후에 전반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무감동 공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는 오늘 격전지 수도권 7곳을 포함해 16곳에서 진행된 3차 경선 결과를 공개합니다. 수도권에선 비례대표 조정훈 의원과 신지호 전 의원이 맞붙은 서울 마포갑을 비롯해 은평갑과 인천 남동갑, 경기 구리 남양주갑, 김포갑, 안양 동안을이 발표 대상입니다. 영남권 4곳 가운데선 현역 이인선 의원과 김대식 예비후보가 경선한 대구 수성을과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박성근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격돌한 부산 중영도가 관심 지역입니다. 또 이 밖에 대전 서구와 충북 청주 흥덕청원, 충남 논산 계룡 금산 등 충청권 5곳의 경선 결과도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좌장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과 김근택의 기동민 의원, 그리고 친명계 중진 안민석 의원 등 현역 3명의 공천 배제를 확정했습니다. 공천관리위가 이들 의원의 지역구를 전략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전략공천 후보와 전략경선 지역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서울 성북을에는 친명계 영입인재 김남근 변호사를, 경기 오산에는 차지호 교수를 각각 전략 공천했습니다. 인천 부평을에선 친명계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과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경선을 치릅니다. 인천 부평을 현역 의원인 친문 핵심 홍영표, 서울 성북을의 김근택의 기동민, 경기 오산의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자동으로 공천 배제됐습니다. 공천관리위가 전략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컷오프된 겁니다. 인천 부평구 의뢰는 박선온, 이동주 2인을 경선키로 하였습니다. 친명계 안민석 의원도 탈락했지만 이른바 비명계 속가내기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배제, 다른 비명계 의원 지역구의 전략지역 지정, 그리고 공천 배제 확정까지 비명계를 겨냥한 조치가 사흘 연속 속전속결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이와 함께 경기 용인갑과 충북 청주 서원을 경선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용인갑에서는 비례대표 권인숙 의원과 이우일 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 등 3명이 결선 없는 예선전을 치릅니다. 청주 서원에서는 현역 이장섭 의원과 이광희 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이 맞붙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추미애 전 장관과 이현주 전 의원은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는데 수도권 격전지에 배치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친문계 핵심 인사들에 대한 이딴 컷오프 결정에 민주당 비주류는 이재명 사당화에 맞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리적인 분당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공천 배제 예고 통보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컷오프가 확정된 홍영표 의원은 지도부를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도덕적 문제도 본선 경쟁력도 문제없다며 당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을 위한 시스템 공천이라며 사당화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뜻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탈당을 시사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홍 의원은 앞서 거취 결단을 암시하는 발언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나가는 걸 저는 오히려 뒤에서 즐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한 5에서 한 10명까지 될 수도 있다.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선거 운동을 이어가며 지도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탈당 의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다 당내 김근택의 인사들의 반발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 을의 기동민 의원이 비슷한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친명계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과 달리 컷오프된 걸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인 겁니다. 형평성과 공정성, 일관성 또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구는 되고 기동민은 안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천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변화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며 탈당은 자유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심리적 분당 상태를 넘어 실제로 당이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친문계 전해철, 이인영 의원의 공천 여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이 내용 향상에 향배를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선을 치르지 않고 총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략공천 추가 심사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략공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앞서 서울 중성동갑 공천이 확정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과 함께 여전사 3인방으로 불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현주 전 의원이 이번 발표에는 포함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선거구 확정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진 지역구 등을 대상으로 총선 후보자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달리던 차량이 다른 차량 8대 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날아오는 파편에 놀란 행인들은 길 안쪽으로 급히 몸을 피합니다. 사고가 난 지 꽤 지난 시점에도 길 위에는 채 정리되지 못한 중앙분리대 파편들이 어지럽게 나뒹굽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광지구대 앞에서 우회전하던 SUV 차량이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인 7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달려 도로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차량을 몇 차례에 걸쳐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차량은 처음 사고가 난 곳에서 400m를 더 달린 뒤 이곳에서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행인 7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13명이 다쳐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차량 8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됐습니다. 운전자 A씨도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몬 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음주 여부나 이런 것은 확인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실질적인 조사는 치료 끝나야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최초 사고 지점에서 차량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몰았던 만큼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4층짜리 상가주택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11명이 대피했고 5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건물 외벽 일부와 상가 1층에 있는 중국집의 창고로 쓰이던 컨테이너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컨테이너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경남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에 있는 중장비 공장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화재 당시 공장 안에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건물 하나가 모두 불에 탔고 옆에 있던 부설 건물 일부도 불에 탔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30대와 소방대원 101명을 동원해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유족은 가해자가 거액을 기습공탁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게 과연 진정한 정의냐고 반발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2일 9살 이동원 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낮인 오후 5시쯤 서울 청담동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황망한 사고였습니다. 가해자 41살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도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여 미터 떨어진 자신의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에야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건 발생 14개월 만에 대법원이 A씨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스쿨존 사망 사고와 위험 운전에 따른 사고 책임을 각각 물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두 개의 치사 혐의가 한 번의 교통사고로 일어난 만큼 하나의 법률 행위로 평가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A씨에게 뺑소니 혐의도 적용했지만 1, 2심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죽인 가해자에게 내려진 징역 5년형에 유족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 군의 아버지는 한 줄기 희망이 처참히 무너졌다며 다른 스쿨존 사망 사건보다 가벼운 형량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낮에 음주운전하여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학교 후문 바로 앞에서 하늘나라로 보낸 자가 고작 5년의 형량을 받는 것이 진정 정의입니까? 또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유족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형받기 위해 5억 원을 기습 공탁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공탁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지난해 4분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반 감소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소득 하위 가구의 소비 지출은 줄었지만 상위 가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3.9% 증가한 502만 4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전소득이 모두 늘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소득은 0.5% 증가에 그쳤습니다. 특히 실질 근로소득은 1.9%, 사업소득은 1.7% 감소했습니다.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준 것은 2021년 1분기 이후 11분기만입니다. 반면 공적연금과 부모급여 등 실질 이전 소득은 13.8%나 늘어 소득 증가를 뒷받침했습니다.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7만 8천 원으로 4.5%, 상위 20% 가구는 1,080만 4천 원으로 3.6% 증가했습니다.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은 283만 3천 원으로 1년 전보다 5.1% 늘었습니다. 월세 등 주거비 지출이 늘면서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비 지출 증가율은 2022년 3분기 이후 1년 반째 소득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주거수도 광열 지출은 32만 4천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9.5% 증가하였습니다.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 지출은 12만 8천 원으로 11.4% 증가하였고 보건 지출은 25만 3천 원으로 9.2% 증가하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소득 하위 20% 가구는 소비 지출이 줄어든 반면 상위 20% 가구는 8% 가까이 늘었습니다. 분배 지표는 소폭 개선됐습니다. 상위 20% 가구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0.23배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2024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나흘간 열린 가운데 화두는 역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도 AI를 활용한 차세대 기술을 선보이며 빅테크 기업에 내준 AI 주도권 탈환 경쟁에 나섰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활줄 없이 수직 이착륙하는 도심 항공교통 UAM. KT는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과 AI를 활용한 UAM 교통관리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내년 말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SK텔레콤도 협력사와 제작한 5인승 에어택시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두 통신사 모두 AI와 네트워크 역량을 기반으로 한 기술로 2040년 전 세계 793조 원 규모의 UAM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Vale, la verdad es que se nota que hay muchísima inteligencia artificial hoy en el mobile. Además, todas las empresas están compitiendo para tener la mejor inteligencia artificial, se nota en el ambiente. Y además la coreana está haciendo los cambios que apuntan de muy buenas maneras y promete bastante su inteligencia artificial. 지난 1월 CES에 이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4의 화두 역시 AI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건데 KT는 인공지능 ICT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을 기반으로 AI를 포함한 여러 가지 IT 기술, 통신을 가지고 좀 더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기업이라는 것은 항상 혁신을 해야 돼요. 혁신 안 하는 기업은 성장을 할 수가 없죠. SK텔레콤은 도이치텔레콤, EN싱텔그룹, 소프트뱅크 등 5개사가 함께하는 합작사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AI 거대 언어 모델을 함께 개발해 빅테크 기업에 빼앗긴 AI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5개 통신사들이 모여서 글로벌 AI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공동의 AI를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올 연내에 조인트 벤처 회사를 설립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LGU+도 메타와 협업 범위를 넓히기로 하고 생성형 AI 모델 익시젠도 상반기 공개해 본격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퓨처 퍼스트를 주제로 펼쳐진 올해 MWC에는 국내 기업 165곳을 포함한 전 세계 2,4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통신을 넘어선 AI 정보통신 기술의 미래를 선보였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중국산 어린이용 점토 일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알려진 사용 금지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제품 가운데는 버젓이 KC 인증 마크가 찍혀 있는가 하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도 있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습용으로 사용하거나 놀이할 때 쓰는 합성 수지제 점토입니다. 만지고 주무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해 물질이 있는지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봤습니다. 1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산 6개 제품에서 MIT와 CMIT가 검출됐습니다. MIT와 CMIT는 호흡기와 피부, 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등의 개선 조치를 권고했고 관계 부처에는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중국산 3개와 한국산 1개 등 4개 제품에서는 완구용 기준치를 넘는 붕소가 검출됐습니다. 붕소는 많이 노출되면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고 반복되면 생식기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해 물질이 나왔는데도 버젓이 KC마크가 찍혀 있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까지 했습니다. KC 인증을 받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또 KC 인증 유효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내에 또 제품을 제조하면서 좀 유해 물질이 좀 들어가서 이제 품질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개 제품을 제외하고 아이클레이 등 다른 국산 제품에서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사용금지 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보통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고 하면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인천시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에너지 발전까지 할 수 있는 친환경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집게처럼 보이는 거대한 기계가 상당한 양의 쓰레기를 옮겨 쏟아냅니다. 프랑스 파리 중심에서 고작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소각장 한 곳의 내부 모습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L'élément important pour cette usine, c'est le traitement sec des fumées, c'est-à-dire qu'on ne voit pas de fumée sortir de la cheminée. Ça ne veut pas dire qu'il n'y en a pas, ça veut dire que tout ce qu'on a fait avant, c'est pour éviter qu'il y ait des gros nuages qui sortent de la cheminée. Mais tout ça, ça conduit derrière un contrôle qui est fait sur l'ensemble des installations. 게다가 소각장 주변을 다녀봐도 쓰레기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20년 전까지 운영된 소각장에선 다이옥신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발생했고 악취로 주민 피해가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기준을 조건으로 다시 지어진 뒤 이제는 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기보다 꼭 필요한 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소각장에선 연간 50만 톤 이상의 일반 쓰레기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 등에 쓰이는 열 에너지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인천시가 친환경과 에너지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구가 늘어나면서 쓰레기는 넘쳐나는데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소각장 건설을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지금 자체 소각시설을 갖추어서 앞으로 환경 문제 대응하지만은 이것이 나아가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친환경 시설로 이해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특히 신재생 에너지 강국인 유럽의 또 다른 나라 덴마크에서도 쓰레기를 활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등 탄소 중립의 속도를 내는 중입니다. 80m 높이의 소각장에 주민들이 암벽 타기와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한 점도 차별적인 요소입니다. 인천시가 눈앞에 맞닥뜨린 쓰레기 처리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재로 기록됐습니다. 텍사스 산림청은 서북부 팬핸들 지역에서 발생한 스모크하우스 크리크 산불의 피해 면적이 107만 5천 에이커, 4,350제곱킬로미터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 면적의 7배가 넘어 텍사스주 역대 최악의 화재였던 2006년 이스트 에머릴로 복합단지 화재보다 큰 규모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도 1명 확인됐고 화재가 번지면서 텍사스주 경계를 넘어 북동쪽의 오클라호마주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서부 지역에서는 스모크하우스 크리크 외에도 4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해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월 29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구호품 트럭에 몰려든 주민들을 향해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해 최소 104명이 사망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하마스 측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최소 104명이 숨지고 750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보수반은 이스라엘 점령군이 구호품을 기다리던 주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추악한 학살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서방 국가들이 언급한 우크라이나 파병론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파병 시도는 핵무기 사용과 문명 파괴를 의미한다며 핵전쟁 위험을 조장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상하원 의원 등 초청 인사들 앞에서 국정연설에 나선 푸틴 대통령. 러시아에 새롭게 개입하려는 시도는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대규모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방안을 논의한 점을 언급하며 경고한 겁니다. 과거 히틀러와 나폴레옹이 러시아 공격에 실패한 역사를 거론하며 우크라이나에 개입할 경우 결과는 더욱 비극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Но теперь последствия для возможных интервентов будут гораздо более трагичными. 우리에게는 그들의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서 핵무기 사용과 문명 파괴를 언급했고 전략 핵무기가
완전히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Защитить суверенитет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наших граждан. В состоянии полной готовности к гарантированному применению находятся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ядерные силы. 푸틴은 러시아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할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군비 경쟁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할 것이라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이달 중순 또다시 대선에 도전하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승리를 믿는다는 말로 2시간 6분에 걸친 가장 긴 국정연설을 마쳤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105년 전 음력 3월 1일에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졌던 충남 천안 아우네 장터. 3.1절을 맞아 열린 아우네 봉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은 순국 선열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그 소리를 해방된 조국에서 되살렸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태극기 뒤에서 횃불을 높이 든 시민들이 목 놓아 크게 외칩니다. 105년 전 음력 3월 1일에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충남 천안시 일대 시민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3.1절 노래를 부른 뒤 거리로 나섰습니다.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띠를 두른 시민들은 아우네 장터까지 1.2km를 만세를 부르며 함께 걸었습니다. 봉화를 들고 끝까지 함께한 초등학생 쌍둥이와 아이들을 데리고 참석한 어머니는 비폭력으로 일제 맞섰던 선조들의 마음을 어렴풋하게나마 느낍니다. 와서 이거 들고 옷도 입고 하니까 신기하고 재현할 수 있어가지고 뭔가 기분이 좋아요. 평화로운 이 삶을 저희 선조들이 선물을 해주셨잖아요.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저희도 기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 외국에 살고 있어서 봉화제는 처음이라는 유관순 열사의 조카 손녀는 그날을 기억해주는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또 어르신까지 모든 국민이 이렇게 참여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너무나 놀랐고 또 감동적이었고 또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됐고요. 더는 총칼이 목숨을 위협하지 않는 거리에서 자유롭게 만세를 외친 시민들은 그날의 외침이 얼마나 숭고하고 위대한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겼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독립기념관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결의문 등 해외 독립운동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외교활동을 통해 일제의 침탈 사실과 한국의 독립 당위성을 알리려는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1919년 8월 스위스 루첼은 국제사회주의자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한국 독립 결의문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한국인들의 자기결정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잔혹한 권리 침해와 탄압에 항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임시정부 대표로 조소왕 선생과 이관용 선생을 국제회가 열리는 현지에 파견해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후 결의문 내용은 영국 노동당이 제작한 보고서에 실렸고 한국 독립을 승인하는 결의안이 에스토니아 국회 등에서 통과됐습니다. 앞서 결의문 내용이 확인된 적은 있지만 국내에서 실물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회의에서 한국 독립 승인 결의안을 최초로 어떤 승인받은 게 스위스 루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우리 독립운동사가 맨날 한국하고 뭐 중국 뭐 이런 쪽만 했었는데 그런 쪽만 연구가 돼 있었는데 세계인들하고 같이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독립기념관이 1910년대 국제사회 속에서 펼쳐졌던 외교 독립운동 자료 12점을 공개했습니다. 식민지배 부당함을 알리는 서한들과 파리 평화회의에 보낸 독립청원서, 독립운동 자금 모집을 위해 작성된 공포문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주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인 국민회로부터 대여받아 독립기념관이 소중하게 보관해오던 자료들입니다. 독립기념관은 이번에 공개한 자료들을 통해 국제정세를 활용한 독립운동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독립을 위해 국제회의마다 대표를 파견했던 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며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내가 달성해야 되겠다라는 의무감이랄까 자존감 이런 것들은 아마 세계 독립운동사에 유례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노력했던 이런 역사들은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알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은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외교 독립운동 자료를 시대별로 공개하고 전시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사흘간의 3.1절 연휴를 앞두고 어젯밤부터 부지런히 여행지로 떠난 분들도 계시죠. 맑은 날씨까지 예보된 연휴라 이때다 하고 이제 출발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흘 내내 고속도로는 꽤나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 방향으로는 오늘이 가장 불편할 텐데 정체가 가장 극심한 시간대는 오전 10시와 정오 사이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서둘러 출발하시거나 혹은 점심 식사 후 여유롭게 이동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미 나들이 정체는 시작됐습니다. 52번 고속도로는 원주 방향 정체가 초월 부근에서 짧게 이어지고 있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도 강릉 쪽으로 부곡 부근에서 속도가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잠시 후 오전 7시부터는 신갈과 호법 사이로 휴일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됩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상황 아직까진 괜찮지만 많이 밀릴 경우 남양주에서 양양까지는 4시간 20분 정도 잡고 이동하셔야겠고요.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길이죠.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경기권인 안성 일대 그리고 충청권인 목천 부근에서 점차 교통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는 남이 방향 정체가 하남분기점 부근에서 시작됐고요. 25번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남풍새 부근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안전띠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삼일절인 오늘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원 산간은 한파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3.8도, 체감온도는 영하 9.1도까지 떨어져 있고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눈이나 비가 조금 옵니다. 제주 산간에 최고 7cm, 호남 서해안에는 1cm 안팎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빙판이 많아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3도, 부산은 2.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청주가 영하 1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 예보가 있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